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인데요. 오래간만에 해원의 재테크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원 컨설팅 연구소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재테크, 생활 법률 등등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은 재테크 차원에서 최근에 은행 대출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보면 뭐 중소기업 어려울수록 대출 금리가 자꾸 높다. 좀 어려우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 저한테 자꾸 상담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과거와 같이 대출을 안고, 즉 승계를 하고 부동산을 사고 싶다 하는데 가능하냐라고 질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거에 우리가 은행들 대출금리 결정 기준을 보면 다 획일적이었습니다. 획일적이었는데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우리 금융의 선진화, 외국계 금융기관이 들어오면서 금융의 선진화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금리 결정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모두에 설명한 주제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아파트가 10억이 있고 기존 대출이 만약에 8억이 대출이 나와 있다면 통상 매입자는 과거에 대출을 신경 안 쓰고 2억 원만 있다면 아파트가 매입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 대출 8억 원은 안고 산다. 즉 승계가 가능했기 때문에 2억만 대출이 있으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 이유는 아니 그 대출금리 결정에서 보면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금리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상품 판매 가격,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나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가격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니 통상 보면 상품 매입가에 부대 비용, 마진을 붙여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 매입 가격 우리가 만약에 1,000원 주고 만약에 샀다면 2,000원을 주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점포의 임대료도 납부해야 되고 또 전기료도 납부해야 되고 또 종업원에 또 인건비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플러스 되고 여기 만약에 이 가격이 원가 배분을 해서 만약에 100원이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상품 판매자의 최소한 이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10원의 마진을 원한다. 그러면 이 상품의 판매 가격은 1,000원을 주고 샀지만 실제 판매할 때는 1,11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로 기본적으로 한다. 상품 매입 원가가 해당되는 게 바로 조달 원가고 부대 비용 된다는 것이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마진은 뭐냐면 영업점 마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이제 종로 지점에서 대출을 한다 그러면 종로 지점에서 어떤 예금 조달 원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로지점 자체에서 예금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채권을 판다든지 해서 조달할 수 있는 거고 또 종로지점에서 예금을 조달을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조달을 못한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을 만약에 100원을 했는데 대출이 만약에 110원 내가 해줘야 될 입장이라면 10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원을 조달한다. 어디서 조달한다고요? 바로 은행 지점에서는 본점에서 빌려오는 거죠. 10원을 빌려와서 대출한다. 바로 이때 바로 조달 원가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같이 조달 원가는 통상적으로 이제 예금 금리라든지 예금 금리 여러 가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이 금리가 바로 조달 원가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은 뭐냐면 이 해당 이제 차입자가 바로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라고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 중에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여기서 채무조가 조절 가능한 부분은 아까 조달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플러스 영업점 마진 중에 채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건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영업점 마진은 이제 극히 일부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은 기본적으로 살펴본다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영업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객이 있다면 이제 예금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예금을 맡기면 은행은 이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대출을 해주면 나중에 이제 대출자가 요거 이제 은행에 빌린 것을 상환을 이렇게 하잖아요. 상환하면 은행은 이제 고객이 예금 맡긴 고객한테 이걸 돌려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요 대출을 해준 쪽에서 만약에 상환을 만약에 안 한다면 은행에서는 고객들한테 예금을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채무자가, 즉 대출 받은 사람이 확실히 신용이 국가라든지 삼성전자라가 확실히 대출을 만약에 받아가는데 확실히 대출을 상환한다 그러면 은행은 여기에서는 이제 대출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만약에 대출을 해줬다가 뭐 확실히 받으니까 은행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한 푼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이 만약에 떼일 염려가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못 갚으면 은행은 고객들한테 예금을 못 돌려줄 염려가 있으니 이와 같은 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돈 1원만 받아도 이익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단돈 1원만 받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한 이걸 떼일 염려를 감안해서 금리가 가산되겠죠. 그죠? 뭐 10% 되든 5% 되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가산금리가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제 어떻게 산출하냐 바로 은행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도율 기준으로 부도율 예를 들어서 국가라든지 삼성전자 같이 부도가 전혀 안 된다. 그럼 리스크 프리미엄은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뭐 부도율이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별로 뭐 A다, 신용 등급이 더블 B다, 뭐 트리플 B다, 더블 B다.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부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부당률. 그럼 부도가 높으면 그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직원 아까 채무자가 리스크 프리미엄은 조절 가능하다는 거죠. 왜 어떻게 조절 가능하다고요? 이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리스크면 내가 신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 되거든요. 뭐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량 기업일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을 작아지는 거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하고 차이를 봤었을 때는 리스크가 어디가 적겠습니까? 그렇죠? 고소득자가 작겠죠. 저소득이 높죠. 그러면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만약 가정주부들이만 대출을 빌린다. 그러면 소득이 있나 없냐 살펴보거든요. 그럼 가정주부는 소득이 없으니까 뭘로 평가를 하냐면 이제 그동안에 신용카드를 얼마만큼 잘 썼냐. 신용카드를 잘 썼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다라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기존에 상환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환 자금이 있다. 그래서 또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아까 어려울수록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좀 도와주자 금리를 낮춰라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도율이 높기 때문에 부도율이 높다는 뜻은 결국은 대출금을 못 갚는다는 거죠. 못 갚으면 은행은 결국은 손해보니까 그걸 대비해서 바로 금리를 높다. 그래서 이와 같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대출을 받은 사람의 이 대출을 전에는 IMF 전에 때는 무조건 승계가 가능했다. 근데 지금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A가 받는 리스크가 또 B가 대출받을 리스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대출 승계를 안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자꾸 저 금리를 왜 자꾸 높게 하느냐. 어려운 기업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금리만 높으면 더더욱 그 회사가 어렵지 않냐. 라고 항변을 많이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국가처럼 대출을 잘 상환한 업장이 뭐 100% 상환한다 그러면
그러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돈을 떼인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뭐 확실히 받을 기로 담보를 받는다든지 바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채무자가 조절 가능한 부분이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바로 나는 확실히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증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보증을 해준다. 뭐 신용 등급이 우수한 사람이 보증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보증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모나 기보에서 특정 은행에서 보증을 해준다 그러면 여러 가지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내가 충분한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면 은행에서는 확실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또 리스크 프리미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조절 가능한 부분 리스크 프리미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영업점 마진은 이제 뭐를 의미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지출한 다음에 판매자 나도 얼마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부분은 바로 영업점입니다. 영업점에도 나름대로 어떤 수익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진을 붙이라는 게 일정 룰이 있습니다. 근데 영업점 그동안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극히 일부가 이 채무자가 조절 가능한 부분이란 말하면 뭐냐면, 그럼 내가 그 해당 은행에 그럼 마진을 어느 정도 채워주겠다.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금을 많이 해준다든지, 그다음 뭐 월급을 이체를 한다 해준다든지, 또 자동 이체를 또 몇 건 해준다든지, 신용카드를 또 열심히 뭐 일정 금액 이상,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쓴다든지 300만 원 이상 쓴다 그러면 그만큼 은행에 영업적 마진 돌아가잖아요. 그죠? 요만큼 대출 금리를 차감해 준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채무자가 조절을 100% 가능한 부분은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지만 영업적 마진은 일부밖에 관여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으면 조달 원가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조달원 과정의 채무자는 기준금리는 선택 가능하다. 우리가 기준금리는 뭐냐면 우리 은행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동금리를 할 건가? 고정금리를 할 건가? 또, 또 변동금리를 하더라도 또 뭐 CD를 기준으로, 여기서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를 말합니다. 통상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많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스피를 할 건가, 또 채권 금리를 할까, 요 기준금리에 따라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이 전쟁이 만약에 러시아 전쟁 침공 상태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고정금리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부 이제 이 경제 상황이 좋아서 이제 수신금리가 다운될 것 같으면 변동금리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와 같이, 그러나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이와 같이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다만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좀 적은 아파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정금리를 하던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지 땅이라든지 농지라든지 구입할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고정금리를 안 해준다. 바로 변동금리를 한다. 왜? 변동금리를 하면 은행에는 이제 리스크가 좀 더 이 채무자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통상 은행들은 많이 변동금리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잘 보셨나요? 그래서 은행의 그 대출 금리는 어떤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됐습니다. 뭐 12.4%, 10% 됐지만 이제는 이제 금리 결정을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리스크 프리미엄 제도와 영업점 마진 제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제 대출 받는 사람이 그만큼 신용도가 어떻겠냐 라고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저는 그렇게 인문학 강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뭔가 모르게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것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관여할 게 없었지만, 이제는 전부 다 체계적으로
다 어느 한쪽도 쉽게 말해 빠꿈이라는 세상이라는 거죠. 빠꿈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 살펴보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신용 등급이라든지 그런 거는 평소에 잘 관리를 해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느 순간 가정주부가 부동산을 산다라고 한다 했을 경우에 예, 근데 은행에서는 당신이 그 대출을 갚을 능력이 뭐가 있냐를 살펴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내가 소득이 있다 면 증명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으면 그럼 그동안 신용카드 쓴 거를 갖고라도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사항을 잘 감안해 가지고 재테크든지 어떤 의사결정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온 컨설팅 연구소는 이와 같이 재테크나 뭐 생활법률 내용 중심으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